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자로 알려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막말을 내뱉으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첫 소식 우철희 기자입니다. 빡빡머리에 우통을 벗은 건장한 남성들이 이른바 목봉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씨가 이끌던 신군부가 사회 악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삼청교육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만 50여 명, 후유증으로 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만큼 온갖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군사 독재 정권의 산물입니다. 맨날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머리 좋은 사람 한 명은 외울 수 있겠지만은 개 중에서 한 명만 못 외워 전체 빠따. 이런 삼청교육대가 난데없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에서 언급됐습니다. 자신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인권을 앞세워 군을 해치고 있다면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부모의 심정으로 야단을 쳤을 뿐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는 지금 20,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알아보고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삼청교육대 대상자로 지목된 임태훈 소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삼청교육대를 운운한 건 충격이라면서 본인 때문에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낡은 의식과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는 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구시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은 정치인의 꿈을 접으라면서 황교안 대표에게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려고 기자회견했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한국당 안에는 파다합니다. 해명보다는 논란만 키우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50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영입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도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고 싶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낳은 박찬주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로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국회의원 자리 얻을 생각은 전혀 없고 험지에서 걸어보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희망 지역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자신의 입당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하겠지만 당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나서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박 전 대장은 50 시대에나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한국당은 영입을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외려 발표가 보류됐냐고 반문하면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발표가 보류된 상황인데 그게 뭐 언제쯤 다시 또 발표가 무슨 발표가 보류됐어요?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보류됐대요?
뭐 1차 영입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발표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또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재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 카드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여전히 강해 황교안 대표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임박했던 시점에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할 기무사 문건들이 추가로 오늘 공개됐습니다. 특히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 기무사령관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라는 문건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움트던 때부터 청와대가 군과 함께 상황을 주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일부라며 목록을 폭로한 겁니다. 센터는 목록에 담긴 문건 11건 가운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된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이 모두 촛불 전국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목록이 청와대의 계엄령 연루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군 수사 정보기관인 기무사에서 민간인 관련 동향 보고를 올린 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건 보고 대상에 포함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앞서 검찰 수사에서 10월부터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게 드러난 만큼 이후 기무사에서 동향 보고를 받아 계엄 논의를 이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의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계엄 문건 작성 주체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날인 만큼 청와대와 군이 시민 무력 진압을 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사실 그 이전에도 언제부터 이 청와대와 기무사 간에 촛불에 군을 투입하고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 계획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인권센터는 문건 내용 확인을 위해 검찰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중대한 고비라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두원 기자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한중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보여준 회원국들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적대를 해소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라며 아세안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에 이어 미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앞서 유엔 총회에서 제안했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듭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거센 보호무역주의 바람 속에서 전 세계 국가 90%의 성장이 둔화될 거란 우려도 있다며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특별 오찬에서도 수소경제, 미래차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위해 곧 북미가 다시 만날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했는데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도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진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에서 마주 앉은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다시 만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미.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다시 만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선 북한도 곧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중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제3차 정상회담이 정해진 뒤에 전례대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사전 협의를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숨은 의도도 대미 압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요 결정이 모두 다음 달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맞춰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폭 7m, 길이 80m의 신형 잠수함 제작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에 비해 비행 성능과 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으며 앞으로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 회담이 뜻대로 안 풀릴 경우 새로 만든 잠수함에서 기술력을 높인 북극성 3형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13개월 만의 만남인데 문 대통령은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습니다. 방콕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시작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환담을 나눌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아베 총리를 문 대통령이 옆자리로 인도하면서 11분간 한일 정상 환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회담 형식의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유엔 총회 이후 13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협의된 자리도 아니어서 통역도 영어로 진행됐고 별도의 의제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이번 환담에 작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다 고위급의 협의는 다음 달 성탄절 즈음에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까지도 포함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일본의 수출 규제,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는 등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난주 모친상에 대해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그야말로 깜짝 환담이었지만 한일 정상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관계 진전에
디딤돌은 놨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방콕에서 YTN 신호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최종 타결과 서명이 추진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16개 나라 정상들이 태국 방콕에 모였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 나라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 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RCEP 회원국 16개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됩니다. 청와대는 인도도 주요 이슈를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의 최종 타결과 서명은 내년으로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RCEP 협상의 타결로 신남방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교역 투자 여건 개선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는 인양했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열쇠인 블랙박스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는 동체와 떨어진 꼬리 부분에 있는데요. 수색 당국은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실종자 시신을 먼저 수습한 뒤에 꼬리 부분을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추락 62시간 만에 수면 위로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소방 헬기. 동체는 인양했지만 추락 직전까지 비행 경로와 무전 음성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양 전 동체로부터 114m 떨어진 수심 78m 바닷속입니다. 앞선 수중 수색에서 블랙박스가 있는 헬기 꼬리 부분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동체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물이 떨어져 유실된 실종자 시신을 먼저 수습한 뒤 꼬리 부분을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꼬리 동체 부분이 그대로 있고 실제 블랙박스 위치는 이 꼬리 날개 119라고 표시된 부분에 있는 걸로 식별을 했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0에서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헬기 외벽으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은 또 걷었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색당국은 실종자들이 마지막 위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동해는 서해와 달리 보통 바닷속 유속이 0.5노트 이하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중 수색은 비행 추정 경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만간 인양한 동체를 김포공항으로 옮긴 뒤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코오롱 관련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인보사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가 검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허위자료 제출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허위자료 제출 보고받거나 지시하셨습니까? 신장 유래세포 들어간 거 언제 하셨나요? 김 상무 등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도 식약처에 자료를 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관리자급인 이들이 개발과 임상시험, 제조와 유통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식약처가 약의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확인해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며 시작됐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형질 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이에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담긴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고 결국 지난 7월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오롱 측은 개발 때부터 성분은 같았고 이름만 잘못 알고 있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보사 사용 환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당시 식약처와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코오롱 관계자들의 범법 행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검찰은 코오롱 생명과학 실무 임원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최종 책임자인 이윤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9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단체나 언론사에서 주관한 상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은 전북 고창군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건네고 2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시와 충북 단양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212개 단체나 기관에서 93억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단체장이나 기관장의 실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7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명이 수상 실적을 자신의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민들의 혈세인데 그것들을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사용됐다. 경실련은 시상식을 돈벌이로 보고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 행태도 꼬집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내용의 시상식만 모두 711개. 상을 주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홍보비나 광고비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도 공개됐습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될 언론이 상을 그냥 무기로 돈벌이로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에게. 문제가 된 지자체 등은 수상의 대가로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도 많아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됐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두고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죠.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중국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30%에서 최대 70%로 추산됩니다. 그런 만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부터 전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비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베이징의 미세먼지 개선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以北京为例啊，这个也就是从13年以来到今年啊，这个也就5、6年的时间，我们的 PM2.5是下降了将近50%，我们的二氧化硫是下降了70%到80%。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기 분야 협력에 관한 맑은 하늘 계획 이행 방안에 서명하고 정책과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예보, 경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한중일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연구 보고서도 처음 공개됩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공개가 무산됐는데 세 나라 사이 미세먼지 이동 경로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책임 소재 규명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인도의 대기 오염 수준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항공편 차질이 속출하고 휴교령도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동차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한 주행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में काफ़ी जलन हो र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수도 뉴델리에선 대기질 오염 지수가 최대치 999로 치솟은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심각 단계인 500을 훌쩍 넘는 역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25배를 넘었습니다. 델리주 총리가 델리는 가스실로 변했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대기오염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인디라간디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이 회항했습니다. 아예 취소, 연기되는 비행편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일까지 휴교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급 학교에 500만 개 마스크가 배포되고 차량 이부제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I feel terrible. It's pathetic. I feel like moving out as well because I'm pretty young and I'm still like on a stage of building up my life. 추수가 끝난 뒤 논밭을 태우는 연기와 힌두 축제 불꽃놀이 등이 인도의 고질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인도 국민의 건강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은 예정된 순서를 밟아가고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른바 당 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총선기획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이른바 친문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던 초선 금태섭 의원 등 현역 의원이 절반 넘게 포함됐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과 프로게이머 출신인 20대 황희두 씨 등 여성과 청년도 골고루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잘 준비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체제가 운영이 되면은 이제 많은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영입위원회도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와중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쇄신 촉구 발언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나 언론 탓을 할 게 아니라면서 촛불혁명이 준 과제들을 당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 침묵의 카르텔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자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선정하겠다는 소식에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의원 평가도 임박하면서 의원 대다수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총선 필승! 자유한국당도 총선 기획단원 12명에게 임명장을 투여하고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홍철호 의원과 이진복 의원 등으로 비박 비율을 높이긴 했지만 대부분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역량 있는 대한정당을 늘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집약이 됩니다. 혁신은 공천으로 또 통합은 자유우파의 대결집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백경훈 청사진 대표 등 황 대표가 주도해서 영입한 인재들이 연이어 구설에 오른 데다
선거제도 개편과 보수진영 재편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더욱 확산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 현역 의원들은 당 비판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방침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곳곳에서 당 쇄신 요구가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9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인재 영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필리핀 출신의 우리나라 첫 귀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전 의원이 화제인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만큼 파격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전 의원을 직접 만나서 입당을 설득했다면서 인재 영입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권유했습니다. 이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자스민 전 의원의 일관된 삶이 정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이 과거 19대 국회 당시 왕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입당을 거절당하자 새누리당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도 집단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과거 이 전 의원이 입당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정의당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입당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새누리당 입당 전에.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집단 왕따, 일종의 어떤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짐으로 생각하는. 실제로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활동 당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일정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자며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뒤에 공격의 대상이 됐죠. 불법보다는 아동 인권에 방점이 찍혔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지난 2012년 비례대표 당선 당시에도 이자스민 전 의원은 악플에 맞서며 소수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4년 뒤에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하고 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 힘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과거 논란의 상처를 딛고 이제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시기가 빨라지면서 각 당에서는 간판 인물의 깜짝 영입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수혈되는 새로운 얼굴이 정책을 위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일회성인 선거용 카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해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양측이 시기와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촌 지역인 아이오와에서 서명식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는데 중국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합의를 원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1단계 무역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습니다. We're also engaged in a long overdue reassessment of our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we are very far along with phase 1. 로스 장관은 특히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곧 풀릴 것이라며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명 장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열릴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최대의 콩과 돼지고기 주산지여서 농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关于中美元首会晤，我想指出，习近平主席和特朗普总统
一直通过各种方式保持着联系。 무역 합의 서명식이 선거 운동에 활용된다면 중국은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낮추거나 완전 철폐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미중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장소와 시기의 선택에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하강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에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중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엄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당시의 그런 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성장률은 과거 경제위기 때 말고는 나온 적 없는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과연 나아지느냐일 텐데 미중 무역 갈등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세를 부과하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34%포인트나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과 또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보다 그 정도가 더 큽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의 중간재로 들어가는 제품 수출도 중국의 내수 소비용 상품 수출도 모두 줄어드는 이중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대로 유예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관세 부과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 그런 영향이 상당 부분 내년에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며 위축 속도가 빨라질 거란 OECD의 전망도 우리 경제의 큰 악재입니다.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IMF에서는 5.8%로 처음으로 6% 이하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에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은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이 일부 관세 부과를 미뤘지만 협상이 다시 교착되면 미국은 올해 연말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한 상태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있느냐를 놓고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군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 실장의 입장이었고 군은 가능하다는 거였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이동식 발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연거푸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각각 1000km, 13,000km에 달하며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었습니다. 조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통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운반됐는데 이 차량에서 바로 쏘지 않고 지상 발사대에 설치한 뒤 쏘아 올렸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신속하게 이 차량에서 쏘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 북한의 기술이 ICBM을 곧장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는가를 놓고 청와대와 우리 군의 의견이 최근 엇갈렸습니다. ICBM은 현재 그 테일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일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CBM은 테일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군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발사대로 옮긴 뒤에야 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쏘는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 이후 2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인
노력들이 지속돼 왔을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긴 ICBM을 지상 거치대에서 쏘는 것도 이동식 발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정 실장의 발언과 궤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1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추후에 금융자료 같은 것도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할 당시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과 유착이 의심되는 업체 한 곳도 함께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대보건설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과거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한 뒤 실제로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 경찰관이 동료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포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점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경찰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경찰서 A순경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A순경은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뒤에 나체 사진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 경찰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SNS상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을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보여준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전해졌고 그것도 아직 실체는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기자들 사이에 서로 이제 말이 자꾸 지금 틀리는데 영상에는 사진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뭐 실제 어떤 그런 동영상 개념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과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면서 또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에 대해서 유족들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유정민 기자입니다.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이 이어진 법정. 그동안 검찰과 고유정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에 이어 유족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피고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동생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고유정의 사전 계획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해돼 버려졌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유가족 이제까지 받았던 상처와 형의 억울함과 그리고 그 잔혹한 살인을 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졸피뎀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출해 했던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던 아들은 피해자와 함께 카레를 먹었다는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또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6차 공판을 통해서는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나. 하지만 고유정 측 법률 대리인은 고유정이 성폭행을 피하려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그런 계획을 숨기고 했다고요? 계획이 어디 있어요? 보셨잖아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신문 등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모 찬스, 불공정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야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청원에 36만 5천 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되어 전국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또 아들의 제1저자 포스터 관련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를 소환하고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공저자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입시 절차가 진행될 당시 야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중진위원이었고 정겸신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배우자였으니 당시 신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이 국가입니까 이게? 청와대 상대로 해야지. 어떻게 못난 여당이? 의혹의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만 앞선 수사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부였다면 야당 원내대표 자녀 건도 일반 사건에 다른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되어야 하고 동원되는 검사의 수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사의 진행 속도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유사한 두 사안을 너무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님, 이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저희 이거 시간 좀 멈춰 주시겠어요? 네, 계속 노이즈 때문에 제 시간을 발언 시간을 자유한국당 공식 홍보 채널인 옳은소리의 벌거벗은 임금이며 대통령에 대해 바보 같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 대통령을 비유한 인물이 땅에 쓰러지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장면, 죽음을 상징하는 장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비판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고 풍자의 핵심은 품격과 해악입니다. 비서실장님,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정치에 있어서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격에 안 맞지만 지금 이제 입만 열면 나경원 공격이고 정말 그렇게 두렵습니까? 서로 품위도 좀 지키고 야당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예의주 좀 있어줘야지. 이게 지금 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감병 갑질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정계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 교육대에 가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막말을 쏟아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신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썩은 바위를 사람들 던지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맞아가지고 곰팡이가 파랗게 터지면서 너도 빨개졌다고 물 뿌려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벌어지지 않겠냐, 이거 그렇게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는 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이 맹비난했던 임태훈 소장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군과 관련된 여러 비위 의혹을 지금까지 제기를 했고, 대표적인 의혹 폭로가 바로 계엄령 문건 작성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공감병 갑질 의혹도 이곳에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비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이 있는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사실 처음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그 폭로가 촉발이 되면서 박찬주 전 대장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이 두 분이 조사를 받았고요.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소장이 마련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본인도 지금 그 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두 분의 이런 행동이 사실은 임태훈 소장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불만이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사적인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표현되어서 임태훈 소장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발언을 하면서 도리어 본인의 기자회견이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지금 다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기자회견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죠. 2년 전만 해도 강군이었던 우리 군대가 이렇게 민병대로 전락한 것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정치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박찬주 전 대장이 뜬금없이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니까 기자들도 상당히 술렁이고 그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삼청교육대는 50 정권, 그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의 상징과 또 같은데 왜 갑자기 그 기자회견문에도 없는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꺼내서 논란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자회견 전문은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자회견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퍼날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내용을 갖고 또 많이 또 부정적인 어떤 시각도 있지만
일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실질적으로 그런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알았다라든지 기타 또 박찬주 대장이 지금 밝혔던 어떤 정치적 소신 여기 또 동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어긋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과 관련한 지금까지 비판의 대목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군과 관련된 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소장 자체가 군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을 어떻게든 시스템을 알려면 군을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을 경험한다는 것이 꼭 군대 가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 2012년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도 했고 또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모 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국회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군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삼청교육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삼청교육대라는 건 군과도 관련이 없고 또 국가의 어떤 이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별한 50대 특별히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그런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뭐 전 국민이 아는 것이고 이미 역사가 판명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뭐 이른바 보수 진영의 안보 의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억울했던 점을 뭐 소명을 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요. 자신의 운전병이 이제 불교 신자인데 교회 행사를 데려간 거에 대해서는 운전병은 모두 기독교인인 줄 알았다. 그리고 가문 공감병이 있다지 그러면 뭐 장군이 있다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또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뭐 말썽을 일으키면 삼청교육대에서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됐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군의 인권에 대해서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현대 군의 인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병영생활 규정 제52조에 보면요. 병력 및 근무병을 예를 들어서 활용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어패류나 나물 채취 이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군대에 가서 근무하러 간 사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손자, 동생을 군에 보내는 부모나 또는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누나들이 그 동생이 가서 나라 지키는 줄 간 줄 알았더니 감 따고 있고 예를 들면 또 아들 친구들 공간에 왔는데 바베큐 하는데 거기에 또 동원돼서 그걸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군대 보낸 거 아니잖아요. 공감병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적 그 사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적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대장한테? 저는 도저히 저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가 대장까지 했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분이 그럼 그렇게 군생활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골프장에 공 줍는 것도 이것도 군인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권 유린적인 행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또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의 부인이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은 공소장이 어떻게 기재된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부침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던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물을 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물론 공소장에 있는 게 모두 다 범죄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영창 보내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 병사들한테 공간에서 일하는 병사들이 했다고 하는 게 그 부인이 했던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도 지금 저렇게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듯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본인 자식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가장 부적절한 건 삼청교육대 문제예요.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이건 뭐죠? 체포영장도 없이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사망자 400여 명입니다. 후유증 때문에. 정신장애 상해자 2,0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든 죄가 없는데 가서 끌려가서 군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서 저는 잘못된 어떤 그
인권 유린의 이런 행위들을 당했는데 네. 그런 데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러면 삼천교육대에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추측이 되면서 네. 상당히 부적절한 분이다. 저런 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은 우리 국회가 과연 그럼 인권을 생각하고 군이 현대화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군생활 7년 했습니다만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도 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안 한 사람은 국회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관점이 자꾸 접근하시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분이 과연 국회의원 본인 출마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 한 3곳 정도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어찌됐든 아직 그 보류지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밝힌 부분에서 사실 정치적인 감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아직 아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증언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군대에서 생활을 해왔고 군대에서 생활하고 생각이 들었던 군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당한 사병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사실 이 인권적인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면 그래도 좀 달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전혀 아무런 잘못이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무 감각,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닐까요?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은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정말 이 시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앞으로의 어떤 정치가로서의 그 앞날이 어떨까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마 지역으로 천안이나 아니면은 군부대가 있는 계룡 뭐 이쪽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도 뭐 평론가님은 황교안 대표가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보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는 보류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박찬주 전 대장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적폐청산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군 이제 갑질 문제. 이게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연관된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그 이분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적폐청산의 희생양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도리어 박찬주 전 대장의 지금 부인과 관련된 문제나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때문에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셔와서 그럼 적폐청산을 강조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는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면과 퍼센테이지와 또 박찬주 전 대장을 데려왔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여론 그걸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 정무적 감각이 저는 이 왼쪽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만약 박찬주 전 대장을 데려온다고 하면 그 자체가 도리어 이거보다는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문제가 더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역풍을 맞아서 총선에서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 판단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박찬주 전 대장을 포기하는 게 자신에 대한 리더십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가 5월 달에 이미 영입을 위해서 만났었고 또 5개월 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박찬주 대장도 처음에는 뭐 좀 고사를 했으나 황 대표의 그 거듭되는 그 제안에 응했다라는 뭐 또 그쪽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르게 지금
보수 내지는 우파 진영에서 박찬주 대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바로 그 시각, 어떤 시각이냐면 이거죠. 군 인권센터의 임 소장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시됐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과 7군단장, 윤 군단장이죠. 7군단의 휴가 논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사람 다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부대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박찬두 대장만 하더라도 이 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 갑질 논란 제외하고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갑 병과로서는 최초의 대장 출신이고 또 미군도 인정한 작전 계획. 우리나라 그에서 실질적으로 실전이 있었을 때의 기갑 부대와 공중전과 지상전을 아울러서 어떠한 작전을 세울 수 있느냐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군단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가 아니라 바로 북한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특별히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군 체계를 지금 흔들려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시각 속에서 박찬주 대장을 영입함으로써 이 군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게 황 대표의 어떤 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질 논란과는 또 별개인데 지금의 어떤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거는 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고, 제가 아쉬운 건 지금 이렇게 박찬주 대장이 혼자 나서서 이렇게 이 모든 얘기를 다 이야기하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진짜 영입 대상이었다면 국민들한테 저는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 갑질 논란은 갑질 논란대로 진실이 무엇이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박 대장으로부터 진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을 또 받아내든지. 그런데 그렇게 5개월 동안 영입을 하고 한번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박찬주 전 대장이 스스로 나서서 그냥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영입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양양자, 삼성전자 전무 영입하고 또 조웅천 전 비서관 영입하고 각각 영입하면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쌓아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10명 한꺼번에 해서 뭐 퍼포먼스처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는 다 없어지고 도리어 박찬주 전 대장의 그 갑질 논란만 부각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인재 영입이야말로 총선의 A부터 Z인데 지금 첫 걸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건 어찌됐든 좀 실패작이다.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삼천 교육대나 가라고 몹쓸 비아냥을 받아야 했던 임태훈 소장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임태훈 소장이 이 박찬주 전 대장의 비아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분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낡은 의식과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는 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모멸감이 느끼는 발언을 듣는 와중에 또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인권센터가 계속해서 기무사 그리고 청와대의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11건의 문건이 있는데 핵심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계엄령 검토에 관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문서를 만든 그 발급한 부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문서 자체는 나오지 않았고 목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목록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장이 작성한 걸로 돼 있고 그 실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는데 탄핵안 가결 시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군 조치사항 검토. 이 말은 결국 탄핵안을 상정해 두고서 결국 어떤 군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부속실에서 만든 문건인데요.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 해놓고 보수단체 활용을 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핵안 가결 시에 군 조치 사항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유심히 지켜본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11건 같은 경우에 주로 청와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실 이런 데서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 문건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안이 가결 시에 군의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요. 탄핵안 가결되는 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종 가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그날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보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보고가 됐다고 하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또는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인지를 입수해서 보려고. 그래서 이런 문건들의 내용만 봐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탄핵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탄핵안이 가결된 그날 2016년 12월 9일이죠. 그날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한테 탄핵안이 가결되면 군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문건을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황상 박근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이 탄핵 이후 군의 어떤 움직임을 논의를 했다라고도 추정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왜 인권센터에서 계속 폭로를 할 때까지 이 적폐청산을 하는 이 정권에서는 왜 합동수사단까지 발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군인권센터에 계속 추가 폭로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검찰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그렇다면 정보 공개를 해야만 된다고 보고요.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리스트 상으로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계엄을 했다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실질적으로 이 보고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헷갈리실까 봐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면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처음에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문건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되든 안 되든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촛불이라든지 태극기 집회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탄핵이 결정되면 이건 못 참겠다. 또는 탄핵이 각하되면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추정 속에서 사실은 가결된 이후부터는 어떤 곳도 전부 다 비상 상황인 거예요. 탄핵이 만약 부결되면 비상 상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탄핵 가결 시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따르면 그것이 바로 계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계엄 문건 자체는 이 헌법재판소를 타깃으로 한 거지 국회 탄핵 가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트가 계엄으로 무조건 연결되는 어떤 상황은 아직은 추정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군인권센터의 첫 번째 21일 날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기무사의 기자가 틀기자가 아니라 몇 기자였어요. 이 기무사 문건 밑에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그 한자가 이 서류는 언제나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새로 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문건도 이 공식적인 어떤 그런 문건에서 근데 그 기자 한자가 틀리니까 바로 인권센터는 이게 원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인권센터의 어떤 그런 지금 주장들이 신뢰도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건 실질적으로 검찰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그 정보에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나 당시에 합동수사단이 어쨌든 검찰이 위주였으니까 검찰에서 정보 공개를 하거나 그랬으면 될 거고 또 이제 사실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호 씨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미 당국이 공조 수사를 하는데 그럼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신원 파악을 안 하고 신병 확보를 안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점입니다. 의문점이 들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네. 합동수사본부에 수사하다가 이 박 전 그 기무사령관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문서도 만들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관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들어가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독대를 했는지 의혹은 있지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려고 하고 체포해 오려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의혹이 있고 이렇게 계엄령 관련된 문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 전 사령관을 반드시 빨리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정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만약에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소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탄핵을 요구했던 많은 촛불혁명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폭력성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추측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측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추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그냥 만약에 부결됐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모인 성난 민심들이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계엄 문건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리고 계엄 문건은 합참의 계엄과에서 하는 겁니다. 왜 기무사가 나서 가지고 계엄 문건을 만듭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이 관련된 건 계엄과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맞게 계엄 관련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나서가지고 월권과 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추가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문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은 계속 답답해하고 의혹들만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원래는 조만간 그 2차 영입 인재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보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차 영입 인재에 이어서 2차 영입 인재들도 약간 문제가 있는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건지 시기를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일 것 같은데 첫 번째보다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뭐 검증 단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박찬주 전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찬주 전 대장과 관련된 문제가 오늘 이제 뭐 기자회견했고 아직도 여진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영입 인사까지 하면서 사실 두 번째 영입 인사들의 어떤 뭐랄까 상품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차를 두자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 외교 안보 쪽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입이 굉장히 좀 화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10명 한꺼번에 함으로써 그 화제성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개별적인 사람들이 부각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좀 다른 방식을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서 이제는 좀 더 부각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보자라는 안에 총선 기획단 안에 그런 좀 내부적인 토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조금 더 시기를 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논란에 이어서 또 다른 청년 인재 영입 케이스를 두고도 자급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경훈 씨 문제는 그게 참 이분은 구의원으로 출마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공천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정당에서. 그러니까 공천도 했던 거를 몰랐다. 그래서 구의원으로 출마시켰던 분을 외부 영입이라고 발표할 때 정도면 제가 볼 땐 몰랐다는 거죠. 결국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뭐 국회의원까지는 아니지만 구의원에 출마를 했으면 이제 공천을 받았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보라 의원 비서의 남편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영입 인사라고 하면 새로운 인물을 주로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미 그 구의원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한 분이라고 하면 이미 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당원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신선하고 참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첫째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세습 영입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보라 의원의 비서의 남편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신보라 의원이 원래 국회의원 비례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네. 그 단체에서 대표를 할 때 신보라 의원이 그때 이분이 백경훈 씨가 부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보라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 들어온 다음에는 그 대표 자리를 백경훈 씨가 이어받아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보면요. 대학원이 선후배 관계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 결국 신보라 의원이 걸어왔던 그 스펙의 글을 그대로 또 따라 걷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게 길을 터주고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참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참신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인재 영입이라는 걸 하는 건데 네. 이미 구의원에 출마해서 당적을 갖고 있는 분, 네. 두 번째는 신보라 의원과 연관성 때문에 네. 세습 영입이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사람을 네. 굳이 저렇게 영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신보라 의원은 본인은 전혀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개입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중요한 네. 건 자유한국당이 저런 분을 모셔올 때 네. 결국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창 그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층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 흑수저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많이 외쳤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논란을 일으켜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네. 분인데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인재 영입을 한 걸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력을 알면서도 한 걸까 이제 참 의문입니다 이것도. 자, 백경훈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국당이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 청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백경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 굉장히 이 조국 사태 또는 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또 청년들 중심의 시민단체들,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직접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백경훈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뭐 그 차이인데 이것을 비판하려면 저는 교수님이 첫 번째 한 비판 도대체 새로운 인재냐, 뭐 구원도 하고 뭐 또 알려진 어떤 사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세습 얘기는 좀 들여다볼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인재 영입이란 건 인재가 무슨 바로 어떤 곳에 이제 뭐 꽃길을 걷는 곳에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장관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인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그 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단계에서 무슨 세습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고 한다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금 민주당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표도 하고 이 사무총장도 하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참여연대가 단순히 굉장히 커서 이 단체는 조금 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영입한다는 건 그건 저는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세습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첫째, 참여연대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 단체에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참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참여연대든 어든 민주 진영 또는 뭐 진보 진영의 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요. 자유한국당도 비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비판 안 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습이라는 문제도 그래요. 물론 영입한 게 그 사람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입을 하면 총선을 대비해서 영입했다고 하면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분이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처음 영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면 청년에게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백경훈 지금 대표가 저는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그냥 영입이니까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첫 번째로 영입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게감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저 민주당 이야기 한번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쇄신론,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는데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초선 의원들이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의총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8월부터 지금까지 하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계실 텐데 기탄 없이 말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까칠한 이해찬 대표가 좀 변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일 송구스럽다 유감 표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의총 분위기를 보면은 초선 의원들의 어떤 쇄신론, 책임론이 나올 것처럼 보였는데 많이 잠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찬 대표 체제로 가는 걸로 의견이 좀 모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총선 체제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걸로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선 기획단도 만들고 이제 총선 체제로 만약 들어서게 되면 선거 이제 대책 본부를 꾸리게 될 것이고요. 그 이제 선거 대책 위원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마 이제 주도적으로 선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체제에서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또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체제를 흔드는 것보다는 이 체제에서 뭔가 혁신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 기획단을 먼저 꾸린 이유도 제가 볼 때 물론 자한당도 같이 꾸렸습니다만 그 체제 자체를 빨리 총선 기획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재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그 쇄신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대표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총선 기획 체제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당을 쇄신할 수 있거나 인적 쇄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차선책을 선택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총선 기획단이 발족되고 이제 가동에 들어갔죠. 이제 총선 체계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정당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은 길거리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의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창원에서 장애 집회를 열고 공수처 반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장애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참 나쁜 선동이며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상황 인식과 오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보실장은 우리도 미사일 실험 발사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 대변인이나 할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직접 광화문 집회를 주최를 하기도 하고 주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유한국당 그런 어떻게 탄력을 받아서 그런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전국 순회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광화문 집회처럼 대규모 집회
대규모 동원 집회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곳들을 돌면서 대국민 설명회, 보고회 뭐 이런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를 과시해서 얼만큼 모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11월 장애 집회가 뭐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기국회가 12월 2일 날 끝나면 바로 이제 총선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될 잠시만요. 수밖에 평론가님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허위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죠. 인보사와 관련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 있는데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짜, 조작된 자료를 제출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취소를 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사람에 대해서 5달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이 처음으로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검찰 출입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자, 계속 저희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 올바른 전략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보고 대회이고 광화문 집회처럼 대규모 뭐 해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집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표현 중에 자꾸 국회를 아예 비운다라는 것 같은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국회는 지금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런 이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뭐 2가지와 관련해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그리고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뭐 등한시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장애 집회로 완전히 몰입됐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국민 보고 대회고 12월 달이 되면 더 이상 지속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걸 정리를 하자면은 광화문 집회처럼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해서 세과시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뭐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전국을 돌면서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 같은 거지만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협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안보일 차장입니다.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서 ICBM은 그 텔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CBM은 현재 그 텔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텔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추가적인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 기술적인 노력들이 지속돼 왔을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청와대 김유곤 제1차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거를 물타기하는 발언으로 들려가지고 지금
내일 전국적으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으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낮지만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6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특히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